다음은 중소도시 질문인데요. 중소도시의 대장이 과연 회복이 될까라는 질문을 주셨어요. 중소도시 임장지로 이제 배정을 받았는데 일자리가 탄탄한 중소도시인데도 대장급의 단지 가격이 많이 하락한 상황입니다. 인구수가 적은 곳에서 신축이 들어서면 대장 단지가 바뀔 수도 있는데 중소도시에서 전고가 많이 하락한 대장의 경우에 과연 내가 회복할 힘을 가질까 의심이 든다. 되도록 신축 단지들 위주로 해서 살펴봐야 되는지 의견이 궁금하다라고 적어주셨어요. 자, 포항을 가지고 왔습니다. 자, 포항은 나름 어떤 기업이 자리 잡고 있는 도시죠? 맞아요. 포스코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득 수준이 높으신 분들이 의외로 포항에 많이 거주를 하고 있고요. 울산이 아까 현대, 뭔가 지방이지만 그 완전 멋진 학군지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울산과 포항에서 보면은 이 공부에 나름 진심으로 관심 있으신 분들이 좀 제법 있으세요. 네, 특히 이제 이런 관련된 업종에 거주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 관심도가 높다는 걸 알 수 있고요. 포항자이 같은 경우에는 효자생활권에 있는 단지입니다. 전고점이 6억 5천까지 돌파했는데 최근에 이제 실거래가로에서 4억 1천이 찍혔습니다. 뚝 떨어진 상태에서 어때요? 올랐다가 오르는 거 싶다가 뚝 떨어지고 하면서 어때요? 지금 바닥을 좀 다지고 있는 상황이죠. 전세가 여전히 포항 자체적으로 물량이 좀 많은 도시였다 보니까 회복되지 않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앞으로 보면은 27년도 9월에 이제 입주하는 단지를 가지고 왔는데요. 힐스테이트 더샵 상승공원 1단지를 가지고 왔어요. 주변에 지금 신축 2단지 말고 들어오는 단지들 중에 마피 붙은 것도 있는데 얘는 그나마 어때요? 마피는 붙지 않은 상황이에요. 네, 그럼 나쁘진 않다는 거거든요. 포항 시장 전체를 생각을 했을 때. 대신에 자 이런 단지로 해서 뭔가 랜드마크가 이제 옮겨갈 가능성도 있겠지만 신축 단지들의 리스크는 여러분들 뭐라고 생각을 하세요? 앞으로 입주할 신축 단지. 맞아요. 전세를 얼마에 어떻게 맞출지가 미지수의 영역이다라는 거예요. 분양권을 매수를 했을 때 가장 힘든 부분이 내다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최근에 대출 규제를 보면서 여러분들이 신축에 관심을 가지지만 내가 어떤 특정 지역에 분양권을 매수를 했을 때 실거주가 아닌 이상 투자자로 접근할 때 어때요? 갑자기 발표하고 대출 안 나온대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 입주하는 기간까지 그 기간 자체가 너무 많이 남아있을 때는 어떤 리스크가 발생할지 모른다라는 거예요. 이게 최근에 627 대책만 나올 때 나온 상황이 아니라는 거예요. 중간에 규제 이렇게 나올 때마다 이런 것들이 입주하는 단지들에 대해서 이슈가 됐고 그 사람들이 막 시위하면서 어떻게 하라는 거냐 하면서 곤란했던 시장들이 막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물론 이런 신축을 해서 대단지를 내가 투자로 볼 수도 있겠지만 순수 투자금으로 했을 때 리스크적인 측면에서 얘가 매력이 있나를 또 따져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포항 내에서 실거주로 들어가지 않는다라고 했을 때 가격적인 부분에서는 과공급의 가격이 너무 많이 하락해서 매력적인 구간에 있는 건 사실이에요. 초신축의 단지의 매매가 그리고 또 투자금을 한번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역의 사이즈 대비해서 여러분들이 중소도시와 광역시와 수도권에서 들어가는 투자금이 달라야 돼요. 도시 사이즈가 적을수록 어때요? 수요가 한정적이기 때문에 내 물건을 받아줄 사람이 어때요? 적다라는 뜻인 거잖아요. 그러면 그만큼 리스크에 많이 노출되어 있는 거예요. 공급이 쏟아졌을 때 그 타격감이 더 큰 거예요. 그런 곳들에서 내가 투자자로 이제 접근을 하면은 적은 투자금으로 들어가면 어때요? 상대적으로 흔들려도 마음이 편해요. 근데 도시 사이즈 대비해서 너무 많은 투자금이 들어가면 매수하고 완전히 그 1등 단지에 들어갔다고 하더라도 그 투자금이었으면 그때 당시에 땡땡 광역시 아니면 수도권 어디를 살 수 있었는데 하는 마음이 들지 않을까요? 물론 걔도 가져가면은 시세 차익으로 돈을 벌 수는 있어요. 근데 이런 부분들을 각 시기마다 저울질하면서 들어가시는 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내가 지금 막 포항 인정을 하고 있어요. 가격적으로 매력이 있어요. 그리고 계속 이제 공급 물량이 많고 주변에 신축도 들어오니까 얘는 이제 끝난 것 같은데 하면서 투자처로도 안 보일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떨어진 가격만 보면은 계속 이렇게 2, 3년, 몇 년을 지금 4, 5년을 갈 거라고 생각하는 거는 나의 편견인 거죠. 내가 지금 힘든 시장을 보고 있기 때문에 그 힘든 시장이 어때요? 영원할 거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이런 분들 많아요. 경험하지 못한 시장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지 못하는 것. 지방에서 내가 지금 투자하는 게 수익이 날까요? 그러니까 저는 수도권도 오르고 다시 조정받는 시장도 봤었고 지방도 오르고 또 조정받는 시장도 지금 다 지켜봤잖아요. 오르고 내리고 하는 거가 투자의 그냥 본질인 거예요, 여러분들. 그리고 가격적으로 싸면서 내가 자금 대응력이 된다라고 하면 진행하는 겁니다. 그리고 들어가서 버티면서 수익 내고 그냥 팔고 나오면 투자의 처음이자 끝인 거예요. 그렇게 봐야 되는 거지 현재 지금 시장이 영원할 거다라고 생각하지는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시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 힘들었던 시장이 그러면 지방시장 안에서 가격을 회복한 사례는 어떤 게 있을까 찾아보시면 돼요. 먼저 가격들이 움직이면서 가장 그 중소도시에서 이번에 가격 조정받고 난 다음에 먼저 기회 문이 열렸던 곳이 그리고 힘들었다가 먼저 뭔가 이제 투자할 수 있는 기회를 줬던 것이 청주시장이 있었는데 이 청주시장 안에서 보면 어때요? 이렇게 선호하는 단지가 가격이 달아나는 모습을 보이죠. 이런 선례들을 통해서 내가 인구 규모로 했을 때는 적은 도시이긴 하지만 저거랑 비슷한 흐름을 보일 확률이 높겠구나라고 여러분들이 경험하지 못한 시장을 유추할 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초반에 대구 동구의 사례를 제가 설명을 드리면서
기존에 먼저 들어왔던 단지 사례들, 그리고 지역적으로 좀 더 확장해 보면은 대구 북구에 있는 신산동에 있는 단지들을 가지고 와서 한번 기준을 잡으면서 한번 정리를 해봐라라고 말씀을 드렸던 게, 다른 유사 사례로 해서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살펴보면 되고, 여러분들이 그러면 여러 지역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지금 이제 임장하면서 쌓여갈 거잖아요. 이 쌓인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다음 투자를 할 때 여러분들이 의사결정의 기준으로 삼으시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네. 자, 포항자해 같은 경우에는 주변에 신축들이 들어온다라고 해서 얘를 배제할 정도는 아닙니다. 지방의 중소도시이기 때문에 연식에 아주 중요한 부분이 있긴 하지만, 효자생활권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인프라라든지 그 지역의 이제 주민들의 선호도, 그리고 뭐 효자초 라인으로 해서 배정받는 단지들을 가장 최우선적으로 선호하긴 하지만, 기존의 이제 자해 브랜드라든지 이 단지 자체 선호도 부분에서도 딱히 밀릴 정도는 아니기 때문에 투자금적으로 어느 정도 괜찮다, 리스크가 좀 덜하다라고 하면은 충분히 진입할 수 있다고 봅니다. 다만 포항과 이제 구미 같은 시장이 이제 시장 가격을 회복하면서 이제 가려면은 꽤 시간이 걸릴 수 있다라는 게 단점입니다. 자, 포항 같은 경우에 어때요? 포항 역사 이래요. 어때요? 너무 심할 정도로 공급이 많았죠. 예, 거의 이제 여기에 거주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정말 이제 멘탈이 나갈 정도. 신축 물량 이제 입주할 때 가족들이 다 그냥 분양권을 산 거예요. 자녀들이랑 부모님. 이게 대응이 안 되니까 그걸 마피로 해가지고 막 던져야 되는 상황들도 속출하기도 했었고, 너무 이제 특정 시기에 이렇게 공급이 많이 이제 쏟아부을 때는 다 이걸 소화시키기에는 시간이 좀 걸릴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울산도 한동안은 이런 모습을 보였는데, 포항이 가격적으로 싼데 거래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수익 낼 때까지 누군가는 기다리는데 그냥 손절하거나 아니면은 묶였던 돈을 다른 시장으로 옮기려고 싸게 이렇게 던지는 물건들이 나와요. 한동안 울산에 먼저 들어갔던 분들이 역전세로 자금 많이 묶였던 분들,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 이제 수도권으로 갈아타는 과정에서 가격적으로도 매력도 있고 공급도 이제 마무리가 되는데 왜 계속 오는가 싶다가 뚝뚝뚝 끊어지면서 이게 나오냐 했을 때, 그렇게 이제 물건을 던지면서 나오는 것들이 한동안 쌓여 있었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쫙 다 빠지고 나니까 매매가가 이제 제갈길 가면서 확 올라가는 모습을 보였어요. 워낙 이제 물량들이 많았기 때문에 포항도 그런 이제 울산의 모습을 한동안은 보여줄 수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구미 같은 경우에는 올해 이제 물량이 있고 내년도는 물량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27년도에 이제 물량이 좀 일부 예정되어 있지만 수요 대비해서 과잉 구간에서 이제 공급이 부족한 구간으로 들어가는 시장이 됐고요. 김해도 이제 비운의 도시가 돼버렸는데, 물량이 최근에 계속 다른 중소도시 대비해서도 23, 4년, 이제 5년도에 물량이 워낙 많다 보니까 매매가의 흐름이 좋지 않습니다. 그리고 지금 엄청 대단지 이제 입주로 인해서 전세가가 바닥을 막히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매매가도 떨어지고 전세가도 다 떨어진 상태에서 매전 차이가 엄청 좁혀진 상황. 그래서 최상의 이제 입지를 여기를 이 정도 투자금으로 들어갈 수 있다고 라고 하는 시장이 김해도 됐어요. 다만 이 시장이 규모가 큰 시장이 아니기 때문에 시장 가격을 회복하면서 탄력받아서 가려면 생각보다 시간이 걸릴 수 있다는 점을 여러분들이 인지하실 필요가 있고요. 누적 공급 물량이 많았던 곳, 그리고 앞으로 신규 공급이 남아있는 곳들은 가격의 회복 속도가 느릴 수 있는 거가 주의해야 되는 점입니다. 소액으로 해서 내가 이런 지역 안에서 다시 기회를 잡고 가보겠다라고 눈여겨보시는 분들은 이런 점을 염두에 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은 매도하고 갈아탈까요? 라는 질문을 주셨는데요. 1호기가 적정 수익이 나지 않았지만 매도를 했을 때 지금 있는 종잣돈으로 수도권 투자를 진행을 하는 게 나을지, 가치를 찾을 때까지 기다리고 3주택으로 강력시 투자를 하는 게 나을지 궁금하다. 장기적 포트폴리오상은 전자로 나을 것 같은데 1억 5천 정도의 수도권을 공략할지, 1억 5 광역시 투자에 물건 후보가 있으면 어떤 점에서 비교를 선택을 해야 되는지를 주셨어요. 자, 먼저 우리가 갈아탄다라고 했을 때는 어떤 프로세스로 여러분들이 의사결정을 해야 되냐면, 먼저 수익이 났는지를 먼저 따져보는 게 필요합니다. 수익이 난 구간 안에서는 갈아탈 물건이 명확하게 있다, 준비가 되었다라고 하면은 매도하고요. 실제 갈아타기를 하면 돼요. 이게 가장 좋은 갈아타기의 사례가 될 수 있는 거고요. 그런데 갈아탈 물건을 잘 모른다라고 했을 때는 지방 같은 경우에는 그와 별개로 5천, 6천을 벌었어요. 그럼 매도해도 돼요. 욕심 안 부리고. 왜냐하면 매도하기 좋은 시장 상황이 됐기 때문에 그때 안 팔면은 수익이 났던 것도 줄어드는 지역들도 있단 말이에요. 가공급 구간으로 들어가게 되면 5, 6천 정도 수익이 났다라고 하면은 매도도 염두해도 되는 시장이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지방에서 수도권으로 내가 갈아탄다라고 하면 사이클이 다르기 때문에 동시에 이걸 진행하기가 어려워요, 여러분. 제가 설명드린 내용 이해되시나요? 수도권 안에서 이 권역 사이즈가 크기 때문에 A라는 단지를 팔아서 B로 갈 때는 같이 이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동시에 이걸 진행되는 거를 염두에 둘 수 있는 거고요. 지방이랑 수도권 안에 좀 사이클이 다르기 때문에 지방에서 원래 내가 목표로 수익을 했던 금액 자체가 5, 6천이 됐으면은 그냥 마음 내려놓고 그냥 돈을 가지고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돈 들고 있다가 일부 돈이 더 모이거나 했을 때 수도권으로 들어가도 된다는 거예요. 동시 진행을 하려면 이게 아예 갈아타기가 안 될 수도 있어요.
지방은 동시에 갈아타기 진행이 어렵다라는 거를 잘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수익이 나지 않았던 구간에서는 리스크 대비 가능한데 갈아탈 물건이 명확하게 이제 내가 알고 있다. 역전세로 들어가도 내가 버틸 수 있어요. 그런데 이런 경우는 무작정 손해보고 파는 건 절대 아니다라는 거예요. 같이 기대 수익이 훨씬 높은 물건이 만약에 보여요. 그러니까 지방 안에서 내가 기다리면 수익이 나는 건데 그것까지 기다리지 못하고 내가 내려놓는다라고 했을 때는 그 지방 물건에서 내가 벌려고 하는 수익만큼도 갈아타려고 하는 물건에서 다 회복할 수 있을 정도의 급이 돼야지 고민해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지역 자체만 나 지방 보유하기 힘들 것 같으니까 수도권으로 갈아탈래. 애매한 물건을 갈아탈 거면은 오히려 내가 버티면서 지키는 게 더 정답일 수 있다는 거죠. 장기적인 이 손실 구간을 채울 정도일 때 우선적으로 갈아타기를 진행을 하고요. 가치나 기대 수익이 훨씬 더 높은 물건을 찾을 수 있어야 돼요. 수익이 나지 않았는데 리스크 대비도 내 자금 여력으로 전혀 안 되시는 분도 있어요. 이거는 어쩔 수 없이 팔아야 돼요. 내가 담을 수 없는 물건을 담았던 거예요. 역전세로 해서 보유하는 기간에 리스크 대비가 돼야 되는데 그게 안 되시는 분이기 때문에 이런 경우가 어때요? 가장 마음이 아픈 케이스죠. 왜냐하면 손실을 확정하면서 넘어가야 되는 케이스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 기준으로 해서 그러면 중소도시로 해서 만약에 창원에 있는 산업용동리인이라는 단지를 소액으로 진행을 했어요. 좀 더 가져왔을 때 얘를 수익을 낼 수 있는데 이거를 팔고 그 다음에 내가 가지고 있는 돈을 합쳐가지고 수도권에 있는 부천에 있는 이 단지를 만약에 갈아탔다라고 가정을 해보는 겁니다. 1억 5천 정도의 투자금에서 만약에 들어갔다라고 했을 때 기존에 가지고 있었던 경동리인보다는 어때요? 훨씬 더 가치가 있는 물건으로 갈아탄 사례가 될 수 있는 거죠. 물론 수도권 안에서는 아주 선호하는 지역은 아니지만 내가 보유하고 나중에 매도하는 그 운영적인 측면에서 이 지역에 이제 가지고 있는 것보다 이렇게 넘어갔을 때 투자금 회수하면서 일부 내 돈 합쳐가지고 넘어가는 케이스로 보면은 나쁘지 않은 사례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정리됐을까요? 네. 대전제는 수익이 나고 팔고 가는 거를 원칙으로 가져가시면 되고요. 근데 내가 아는 임장지가 너무 많아지는 거예요. 더 돈이 되는 게 확실하게 보여요. 확실하게 내가 쪼개기 위해서 지금 여러 개를 지금은 분산해서 너무 개수를 늘리는 시장은 아니기 때문에 이 갈아타기에 대한 고민들이 많아지신 것 같아요. 취득세 허들이 있다 보니까 4주택, 5주택으로 넘어가기 쉽지 않은 시장인 거잖아요. 그러면 기존에 있는 돈을 뭉쳐가지고 조금 더 괜찮은 걸로 포트폴리오를 변경하기에 좋은 시장은 되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그러니까 무턱대고 차익이 안 나는데 파는 그런 의사결정은 하진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정리됐을까요? 네. 그러면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문은 절대적인 저평가와 상대적 저평가와 관련된 질문인데요. 지금 임장지가 울산이고 현재 울산은 가격이 한 단계 오른 시장인데 상대적 저평가 물건을 찾는 연습이 필요하다. 이번에 이제 이런 좀 한 단계 오른 지역에 대한 고민들이 이번 기수에 정말 많으셨어요. 아무래도 리스크가 없는 시장을 내가 접근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 안에서 고민을 하고 있는 시점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절대적인 저평가 지역이랑 가격이 한 단계 올랐을 때 이 시장을 비교평가할 때는 어떻게 비교평가를 해야 되는지가 의문이 들었고, 절대적인 저평가와 상대적 저평가 지역을 동시에 비교하려면 어떤 방법으로 비교할 수 있는지가 궁금하다. 먼저 절대적인 저평가라고 하는 것은 부동산의 가격 자체가 거의 다 바닥인 시기다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다 싸기 때문에 어떤 걸 사도 특히 뭐 이상한 걸 사지 않는 이상은 다 안전마진은 가져갈 수 있는 단지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어느 정도 기준을 지키면서 매수를 하게 되면 대다수의 사람들이 돈을 걸고 나올 수 있는 시장입니다. 바닥권에 진입을 하기 때문에. 상대적 저평가라고 하는 시기에서는 어느 지역과 단지가 상대적으로 싼 것인지를 엄청나게 집중해서 잘 찾아서 들어가셔야 되는 거예요.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투입해서 실제 여러 지역들을 더 비교 임장을 많이 해봐야지 프로 투자자의 단계로 이제 들어가서 돈을 벌고 나올 수 있는 구조다라고 볼 수 있고요. 진짜 이제 소액으로 해서 이런 시장들이 소액으로 좀 진입할 수 있는 지역들이 많기 때문에 여러 채를 이제 운영할 수 있는 시기에서는 투자금, 초기에 내가 가지고 있었던 자본금 대비해서는 큰 자산을 쌓을 수 있는 케이스가 오히려 상대적 저평가로 해서 비교평가를 좀 철저하게 하는 경우들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면 사례를 가지고 와봤습니다. 부산의 연제구와 울산의 중구 사례를 가지고 한번 비교를 해볼 텐데요. 먼저 왼쪽은 부산 연제구에 있는 거제 2차 현대 홈타운이라는 단지를 가지고 왔어요. 2002년식입니다. 연식이 좀 이제 꽤 됐는데 지역 내에서 그래도 학군 수요로 인해서 선호도가 좀 있는 단지고요. 27평 매매가가 4억 9천에 전세 3억 3천짜리가 있다고 가정을 해보고요. 우측 같은 경우에는 울산 중구에 있는 단지입니다. 약사 아이파크라는 단지를 가지고 와봤습니다. 2015년식이고요. 29평 기준으로 해서 매매가 5억 6천에 전세 4억 3천으로 이런 매물이 있다고 가정을 했을 때 거제 2차 현대홈타운 같은 경우에 실제 전고에서 보면은 6억 3천까지 돌파를 했고요. 약사 아이파크 같은 경우에 전고에서 6억 1,800까지 찍었던 단지이기도 합니다. 지역 내에 연식의 차이는 있지만 그럼에도 다 선호도가 분명한 단지입니다.
그런데 이 두 개 단지에서 보면 지역의 상황을 잘 설명해 주는 게 이 노란색으로 표시된 부분이에요. 우측에 있는 울산 같은 경우에 어때요? 기간 대비 전세랑 매매가의 흐름이 최근에 이 지금 약사 아이파크 같은 경우에는 전세 최고가를 경신을 했습니다. 네, 이렇게 이제 높게 올라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매매가의 흐름도 아주 가파른 반면에 지금 부산 연제구에 있는 현대홈탕 같은 경우에는 그만큼의 울산만큼의 빠른 속도로 올라가지는 않는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자, 절대적인 저평가랑 상대적 저평가가 지역 간의 투자 의사결정을 했을 때 우선 가치에 대해서 먼저 판단을 해보는 겁니다. 내가 연제구를 투자로 들어갈 거냐 아니면은 울산 중구를 들어갈 거냐. 울산 남구 다음으로 중구는 좋은 동네이긴 하지만 우리 가치성장 투자를 해서 그래도 꽤 오래 보유할 만한 이제 지역으로 했을 때 해수동 연남 아까 이야기 들었었죠. 연제구는 부산 내에서도 입지 순위가 높은 곳이에요. 울산 같은 경우에 장기로 보유할 만한 곳은 옥동을 제외하고는 애매하다라고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중구 같은 이런 이제 지역 안에서의 이제 2급지 정도의 순위고요. 300만 이상 100만대로 이제 했을 때 확실하게 부산 연제구가 가치가 더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가격 판단과 관련해서는 두 개 단지 이제 가격적으로 봤을 때 약사 아이파크가 어때요? 정보에 큰 차이가 없는 상황이었는데 약사 아이파크는 어때요? 거제 2차 현대홈타운에 비해서 너무 많이 올랐어요. 네, 이미 그러면은 이만큼의 안전마진은 얘는 이제 없다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 단지 가격이 돼버린 거죠. 투자금적으로 봤을 때는 그리고 가격적으로 봤을 때 거제 2차 현대홈타운이 좀 더 나은 선택지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는 거고요. 리스크와 관련해서는 둘 다 나쁘진 않아요. 부산은 이제 이게 정리가 되면서 앞으로 좋아지는 거고, 울산은 이미 진행은 됐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전주 사례처럼 물량이 아주 예정되어 있는 상황들은 아니다 보니까 둘 다 공급 부족으로 인해서 리스크 대비는 다 가능한 시장이 될 수 있는데 단기간에 얘는 너무 매매 전세가 다 급등을 했기 때문에 투자에 있어서는 절대적인 저평가로 해서 적정치 투자금이 이제 드는 게 비슷비슷한 곳이 있다면 더 지역적으로 가치가 있는 곳을 들어가는 게 맞다고 볼 수 있어요. 자, 여러분들이 그러면 아까 이제 이런 지역도 울산 동구에서도 북구에서도 일부 투자자들은 여전히 투자가 가능한 시장이라는 거예요. 왜? 상대적으로 그 지역 안에서 남구가 오른 것 대비해서 그 지역의 실거주자가 나중에 매수할 만한 단지인데 소액으로 들어갈 수 있다면 한 2년 정도 짧게 끊어가지고 한번 진입해 볼 수 있는 거고 내가 투자금이 뭔가 뭐 다른 지역들도 충분히 선택지들이 있다라고 하면 절대가가 더 싼 데로 일단은 들어가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즉 절대적인 저평가 구간인 지역을 들어가기에 부족하신 분들만 그리고 실제 근데 최근에 부산 같은 경우에도요 1억 이하로 했을 때 선호도 있는 단지가 나오기도 했어요. 근데 이게 확률적으로 아주 많지 않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주력해야 되는 지역을 말씀을 드리는 거고 1억대 구간에서는 꽤 선택지들이 많고 1억 이하로 했을 때는 엄청 이제 눈에 좀 불을 켜고 잘 찾으면 있다. 네, 이렇게 일단 부산시장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리스크가 적고 어깨 이상의 가격이 아닌 단지들을 잘 선별을 하라. 상대적으로 저평가인 구간으로 해서 들어갈 때는 이 점이 되게 중요합니다. 자금 여력이 안 되시는 분들한테 맞는 투자 처리시는 거예요. 아시겠죠, 여러분들? 네, 지역이 한 턴 많이 올랐을 때는 다음으로는 지방과 수도권 투자의 방향성을 설정해 보는 부분인데요. 결혼을 했고 연간 2, 3천 정도의 이제 종잣돈을 모을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대비용 포함해서 한 2천 정도 소액 투자만 가능하다. 2천만 원으로 소액 투자 가능한 지역을 앞마당으로 설정할지 고민이고 아니면 2호계를 통해서 예를 들면 1억 내외로 해서 실현을 하고 난 다음에 종잣돈을 더 더해서 수도권이나 광역시를 하게 될지. 근데 이거는 몰라요. 수익이 나는 시점에 부산 대구가 가격이 나를 기다려주고 있을지는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뭔가 이제 광역시에 저평가되어 있는 구간으로 넘어가겠다라는 플랜이신 것 같은데 요 두 번째 안과 세 번째 연간 모을 수 있는 금액이 너무 적은 이런 상황일 때 어떻게 앞마당을 설정을 해야 되는지가 궁금하다라고 이제 말씀을 하셨어요. 다음은 다른 분은 지방 가격이 충분히 싸도 전세가 더 싸게 들어가 있어서 소액 투자인 분들의 지금 머리가 너무 아프다. 이렇게 선택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돈을 좀 더 모아서 투자를 한다고 생각해야 되는 건지가 고민이신 분들도 꽤 있었어요.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은 먼저 자 투자금이 만약에 3천 정도로 진행을 해야 된다라고 하면은 저가치 물건을 지금 만나게 될 확률이 더 상대적으로 많다라는 겁니다. 왜냐? 공급이 많이 쏟아지는 리스크가 큰 시장이고 그래서 3천 정도로 투자할 수 있는 기회를 지금 지방시장에서 주고 있는데 자본금이 없어서 이런 시장에 들어가게 됐을 경우에 역전세 대응이 필요할 수 있어요. 이미 대구 사례처럼 너무 전세가가 싼 것들이 누적되어서 2년마다 한동안 툭 조금 튀어나올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내가 생각보다 초기에 들어갔던 투자금보다 보유하면서 중간에 4, 5년 정도 가져간다라고 했을 때 자금이 더 묶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장 투자를 하고 싶은 마음들이 있어요. 1년 됐으니까 내가 1년 반 됐는데 아직까지 강의만 듣고 있다고 하시는 분들은 뭔가 빨리 투자를 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이 앞서신단 말이에요. 그런 상태에서 내가 너무 소액으로 진행을 하는 거는 저는 말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질문자분이 말했던 첫 번째는 지금 시장에서는 맞진 않다. 그러니까 확실하게 리스크가 만약에 제거가 되고 가는 방향성이다라고 하면은
리스크도 없이 저가치이지 않은 물건은 괜찮겠지만 현 시장에 내가 들어가려고 하는 지역이 공급 과다이고 역전의 대응도 필요한데 당장 살 수 있다는 만족감 때문에 3천짜리로 해서 저가치 물건을 사서는 안 된다는 거고요. 그러니까 돈을 조금 모아서 현 시장에서는 그래도 좀 어느 정도의 퀄리티가 나오는 단지로 환경성을 고려했을 때 좀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거는 5천 정도를 생각하시고 들어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사고 나서 마음고생하시는 기간이 꽤 오래 들 수도 있고요. 근데 투자를 못해서 내가 몇 달을 더 기다려야 되는 상황들이 있잖아요. 후자가 차라리 낫다라는 거예요. 이런 분들도 만나거든요. 몇 달 안 돼가지고 팔겠대요. 1년 만에 와가지고. 이런 분들을 봤거든요. 투자를 했어요. 1억을 했어요. 그래서 거기에 막 취해 있었어요. 그런데 시장 상황이 어려워지니까 이 투자했다는 만족감도 이제 사라지는 거예요. 두세 달은 기분 엄청 좋았다가 그럼 냉정해지거든요. 그리고 이제 계산기 두들겨 보는 거예요. 내가 모아갈 수 있는 돈이 얼마인데 이거 대응이 될까? 몇 월 달에 공급 엄청 이제 폭탄 떨어지면은 갑자기 겁이 나는 거예요. 그걸 충분히 알고도 진입했음에도 불구하고 겁먹으면서 이거를 지켜나가기 힘들어하시는 분들도 있어서 이런 부분에 대응이 안 된다라고 하면은 돈을 좀 더 모아서 더 좋은 단지를 들어가시는 게 더 안정적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나마 저평가된 구간에 있는 단지들이 지방 안에서 나오고 공급 부족도 점차 공급 부족이거나 아니면 공급 물량이 점차 소진되는 지역 안에서 전세가가 이제 상승 흐름을 타게 되면은 내가 추가 투자금이 더 들어가야 되는 이슈는 없는 곳들이 있어요. 네, 그런 곳들이다라고 했을 때는 실전 투자까지 진행해 볼 만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당장에 살 수 있는 안 좋은 물건을 사서 마음고생을 하면서 반년, 1년을 날밤을 지새우는 것보다 투자를 그 사이에 돈을 좀 더 모아서 그때 어느 정도 적정하게 마음 편히 살 수 있는 물건을 사시는 게 오히려 더 빨리 가는 길이다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같이 임장하고 투자를 하는 거에서 이런 환경에 있다는 게 되게 감사한데 역으로 옆에 사람들이 투자를 하면은 그냥 막 쫓기듯이 불안해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 다 투자했는데 내가 지금 실전 투자 안 하고 이게 있는 게 맞나? 라는 생각이 들고 그러면은 그냥 아무거나 덕적 사고 싶거든요. 예, 그렇게 절대 진행해서는 안 되는 시장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예전에 3천으로 살 수 있는 게 꽤 괜찮았고 위험성도 없는 시장이 있었던 시절이 있었어요. 지금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다음에 방향 설정과 관련해서 1억 이하의 이제 투자금으로 했을 때 지방과 수도권 사이에서도 이제 고민하시고 있는 분들이 있어요. 8에서 9천 정도의 투자금으로 내가 수도권에서도 막 어디를 들어가야 되는지 떠오르지가 않는다라고 하면은 지역 자체를 좀 같이 수도권도 고민하면서 만들어 가야 되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1기 신도시급, 그리고 뭐 노원이라든지 뭔가 수도권 안에서 교통은 좀 편리하지만 가성비가 있지만 덜 오른 곳들, 네, 그런 것들까지 포함해서 임장을 진행하시는 게 필요하고 내가 개인적으로 나는 실전반으로 해서 계속 이런 환경 안에 머물고 싶다라고 하면은 열반 실전반을 수강하면서 뭐 이거를 수도권 안에서 같이 지방 실전반 한 거랑 기반으로 해서 1기 신도시 앞마다 만드는 거를 추천드리고 싶고요. 뭐 서울 안에서 좀 후순위 입지들 그리고 뭐 서울 투자와 관련해서 수도권의 기준을 뭔가 한번 정립해 보는 것도 도움이 될 거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나는 지방이 확실해. 이 길로 갈 거야 하시는 분은 그냥 계속 임장을 좀 날카롭게 하시면서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추우나 더우나 계속 앞마당 만들어 가시면 돼요. 지금 막 지방이 생각보다 막 활발하게 안 움직이는 시장이어서 긴가민가 하겠지만 분명히 오르는 시장 여러분들이 경험을 하시게 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임장을 조금 더 날카롭게 하기 위한 걸 좀 신경을 쓰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각 레벨별로 해서 단지 선호도를 좀 잘 파악하는 거를 주력을 하시고 현장 대응력을 좀 더 어떻게 좀 기를지 다양한 공급이 많은 시장, 전주처럼 공급이 없는 시장, 다양한 이제 시장의 색깔들을 경험을 하러 다니는 것도 필요할 것 같아요. 여기서 이제 고민하시는 분들은 뭐 지방과 관련된 뭐 특정 지역과 관련된 강의를 듣는다거나 임장 클래스 같은 경우에 저는 솔직히 이전의 실전반에 비해서 임장에 대한 단계에서 되게 고민하고 있던 분들이 최근에 많이 늘었다라는 걸 저는 느끼거든요. 왜냐하면 이 갈아넣는 정도가 실전반 안에서 이게 되게 편차가 있으세요. 그래서 이게 아까 이제 20개 쓰신 분도 있고 지금 뭐 3개, 4개 이제 작성하고 있어요 하시는 분도 실제 내가 제대로 쓴 거는 요 정도에 하시는 분도 지금 같이 뒤섞여 있다 보니까 이 안에서 내가 지역에 설정은 됐는데 현장에서 여전히 임장하는 데서 헤맨다라고 하면은 거기를 조금 더 발전시키면서 나가는 형태가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역 자체는 여기는 수도권이긴 한데 여러분들 이제 튜터링을 처음 알아보신 분들한테는 다시 한번 이런 걸 통해서 자기 부족한 부분을 좀 채워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일단 들었고 마지막으로 이 질문자분이나 다른 분들도 이제 말씀하셨다시피 투자금이 없어서 연저축하는 금액이 너무 적어서 고민하는 분이 있어요. 네,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이분은 아까 이제 처음에 질문 주신 분은 최근에 결혼했기 때문에 맞벌이로 해서 이전보다 조금 더 많이 모아갈 수 있는 구조니까 그걸 장점으로 잘 활용하시면 될 것 같고 여기는 결혼 생각이 없는 투자자래요. 저한테 딱 선을 그었어요. 저 결혼 관심 없습니다. 결혼하라는 말 하지 마세요. 이렇게 한 것 같아요. 어떤 방향으로 자산을 늘려야 될지 맞벌이 해야 되는 건 알지만 그것 때 투자 때문에 저도 이거는 투자하고 싶지 않아요. 예, 혼자 투자하는 게 더 2, 3년 모아서 투자하는 게 더 나을 수도 있어요. 결혼보다 더 난이도, 어떤 게 난이도가 높냐에 있어서는 이상한 사람 만나면 안 되기 때문에 부업을 하는 것도 생각해 봤대요. 근데 아직 1호기밖에 안 해서 투자 경험이 적은데 지금 2개를 병행하는 게 맞을까? 가끔 이제 비혼주의자분들이 월부 안에서 같이 결혼을 진짜 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네, 근데 그분들이 이제 소개팅 나가잖아요. 네, 제일 관심사가 대출 잘 나오는지. 네, 소개팅 갔는데 관심사가 대출 잘 나오시는지, 직장 이제 신용도가 높은지, 이런 거에 대해 관심이 되게 높으세요. 네, 농담인데, 아무튼. 네, 근데 나는 그냥 비혼주의자다라고 했을 때는, 저라면은 제가 이분과 같이, 싱글인데 계속 자금적인 부분에서 마땅한 투자처가 안 보인다라고 하면은 연봉을 더 올리는 거를, 예, 우선적으로 할 것 같아요. 그래서 돈 모을 수 있을 때 딱 모으고 나서 어느 정도 이제, 내가 지금 2천밖에 없다. 그걸로 막 이렇게 눈에 불을 켜고 찾는 것보다 5천 정도 해서 꽤 괜찮은 걸 살 수 있는 거를 살 수 있는 정도의 자금 여력을 마련을 해서 오시는 거를 저는 추천드리고 싶어요. 여러분들이. 예. 저는 현실적으로 이분한테 그게 오히려 지출 통제하면서 시간 보낼 때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일단 들었고요. 뭐 부업이든, 그래서 보면은 실제 온라인으로 해가지고 저는 여러 사례들을 많이 보잖아요. 월 100을 찍으신 분들도 있고, 월 100까지는 아니지만 싱글인데 50만 더 저축해도 조금 더 순통은 트이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을 좀 고민을 하면서 블로그 글쓰기나 아니면 이제 딱 본인이 이제 너무 갈아서 넣는 건 싫어서 딱 특정 시간에 가서 그 알바 형태로 진행할 수 있는 부업을 진행하시는 분들도 봤고요. 그러니까 자기한테 맞는 최적화된 방법을 좀 골라서 보시면서 돈을 더 모으는 것도 방법일 것 같아요. 그리고 지출 구조로 개선시키는 거와 관련해서는 여러분들이 뭔가 이렇게 투자 전략으로 했을 때도 보면은 실전반 레벨 안에서 이거를 계속 이어가시는 분들도 있고요. 자금 자체가 지금 안 모여서 그 단계에서 진짜 고민을 심도 있게 해야 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 체계가 안 잡히신 분들은 저는 솔직히 재테크 기초반 듣는 것도 도움이 된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저조차도 재테크 기초반 들으면서 제가 좀 채워지지 않은 부분들이 해결된 것도 있었거든요. 실제 저는 솔직히 부동산으로 해서 주력한 사람인 거잖아요. 근데 거기에서 주식과 관련해서 제가 나중에 어느 정도 좀 자산 재분배하는 과정에서는 ETF 쪽이라든지 이런 데 이제 관심도 가져볼 만하다라는 정보들도 좀 얻기도 했었고, 전체 이걸 어떻게 관리해야 되는지조차 감을 못 잡고 계신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런 분들은 한번 뭐 보험이라든지 정리해야 되는 거에서 기준점 이런 걸 잡는 거에 좀 도움되지 않을까. 결론적으로는 너무 소액으로 해서 당장에 투자를 하는 것보다 각자의 상황에서 좀 중장기적인 안목으로 바라봤으면 좋겠어요. 돈을 모아야 되는 부분은 어떻게 하면 더 잘 모을 수 있는 구조로 내가 이거를 최적화하지에 대한 고민. 그렇게 해서 돈이 모이고 나서는 내가 싱글이든 맞벌이든 애매하게 개수로 해서 4개, 5개를 지금 가는 시간은 아니다라고 했잖아요. 지금은 속도 조절해야 되는 시장이에요. 예. 그래서 진짜 괜찮은 게 아니면, 내가 심지가 굳고 실력 있는 투자자가 아니면 3개로 막 3, 4개로 급하게 가는 것보다 한두 개 안에서 잘 수익 실현하면서 매도해서 뭉쳐서 괜찮은 하나를 더 박아놓을 게 있는 건지, 아니면은 수익 난 거 실현하면서 2개 안에서도 바꿔 띄울 게 있는 건지를 고민하는 게 지금 시장에서는 정책 아래에서 더 돈을 벌 수 있는 구조다. 여러분이 대응을 하는 영역은 맞긴 한데 시장을 막 거스르면서 바람이 여기서 막 불어오고 있어요, 앞에서. 근데 바람을 등지고 가면 되잖아요. 바람을 등지고 가면은 나는 조금씩 걷는데 바람이 나를 밀어주잖아요. 그렇게 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막 정색하면서 저 시스템 투자해야 되고요, 저 다주택자인데 이게 맞는 건가요? 라고 할 때 굳이 여러분들이 진짜 자금 여력이 되거나 실력적으로 8%, 12% 낼 정도의 실력 수준이 되면 그걸 진행하면 되는 거고요. 그게 아니다라고 했을 때는 아직 적은 채수 안에서는 여러분들이 여러 선택지가 있어서 그걸 좀 잘 활용하면 돼요. 거스르면서 너무 힘을 뺄 필요는 없고요. 이게 바람이 멈춘다. 바람이 멈췄을 때는 여러분들 원래 가려고 했던 방향과 속도대로 달아나면 됩니다. 전체적인 여러분들이 가겠다라는 다주택자의 방향 자체가 대다수 바뀐 건 아닌 거예요. 바람의 방향을 잠깐 타면서 여러분들이 그 안에서 돈을 버는 구조로 어떻게 만들 거냐인 거예요. 이거는. 평생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리고 분명히 시장이 어려워지면 이런 다주택자들의 포지션이 필요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나라 내에서는 이런 투자자들이 전세 물량을 푸는 거가 공급에 일정 부분 기여한 부분이 있다는 건 사실이기 때문에 그런 거에 테러가 열리는 시장들이 나왔을 때 여러분들이 앞마당 만들어 놓은 거 하면서 진짜 쓸어 담으시면 돼요. 실제 이전에 연간 계획 세울 때 상반기 한 채, 하반기 한 채 이렇게 세우는 경우가 되게 많았어요. 여러분들 안 믿기죠? 요즘에 1년에 한 채 하시는 분도 제가 워워하거든요. 꼭 1년에 한 채 안 해도 된다. 조금 더 모아서 더 좋은 거 해도 되니까 나중에 1년에 한 채 안 하라고 해도 내가 몇 년을 조금 안 했어요. 2년을 안 했는데 어떤 시장이 되면 상반기 한 채, 하반기 한 채 할 수 있는 시장 돌아와요. 그거에 맞춰서 여러분들이 좀 속도감 있게 가시는 게 필요하고, 지금은 본격적인 막 투자자들의 그런 판은 아니기 때문에 잘 조절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각자 지금 상황에 맞춰서 집중해서 방향 설정을 잘 잡아가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 질문은 이렇게라도 인정하는 게 맞는지라는 질문을 주셨어요. 첫 수강하면서 정석을 알게 되고 나태해진 자신을 다시 일으키는 좋은 기회였는데 실제 강의에서도 정석이 가장 빠르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숙박임자 인보 작성하면서 유리공을 지켜야 하는 부분이 쉽지 않았고, 어떤 날은 연차를 써서 혼자 중소도시 임장을 돌았대요. 저희가 이 구절을 읽으면서 마음이 되게 먹먹해지더라고요. 네. 실제 여기 오프라인 강의장에 계시군요. 열정이 엄청났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주어진 시간이 지극히 한정적이다 보니까 정석적으로 임장하는 부분이 많이 힘들었고, 도시별로 어떤 때는 2회 만에 임장을 끝냈어요.
그래도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보다 이렇게라도 하는 게 나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아침 일찍부터 저는 늦게까지 돌면서 실질적으로 20년 이후에 구축 단지는 선호 단지는 제외하고는 가지는 않았고 통상 15년씩 이내 단지만 임장했다고 합니다. 제일 취약한 점이 하고 싶은 대로 했다라는 거고 그래서 인보는 쓰는 종 많은데 너무 솔직하게 잘 말해줬어요. 예, 트래킹하면서 하는 것도 잘 안 했고 가장 취약한 전화 임장, 매물 임장 거의 다 안 한 것 같은데 거의 다 안 했는데 잘한 거는 아침부터 풀 임장으로 밤 늦게까지 돌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 대단하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네, 주변 환경과 동료들의 중요성을 이제 알게 되면서 이제 제대로 해야 되는데 근데 내 상황상 정석대로 하는 거 너무 힘들다.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보다 실질적으로 저는 하는 거는 낫다라고 봐요. 이거는 이 질문자분의 어떤 상황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진짜 아무것도 안 하면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는 거. 내 인생이 그냥 그대로인 거예요. 투자의 실력도 내 인생도 과거의 모습 그대로 그냥 머물러 있는 거죠. 눈에 안 보이더라도 여러분들이 쌓아가는 거예요. 임장과 인보라는 거는. 보면 처음에 겨울에 눈이 막 내릴 때 공중에서 흩날리면서 다 녹아버리는 것 같거든요. 그런데 딱 하룻밤 자고 아니면 몇 시간 있다 갑자기 막 내일 하다가 바깥에 창문을 보면 어때요? 눈이 소복히 쌓여있잖아요. 투자는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루하루 이렇게 쌓아가는 거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게 소복히 쌓여있는 시간까지는 견디는 게 필요한 겁니다. 다만 빠른 속도로 임장하는 수준에 그쳐서는 저는 안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 지역을 갔다 왔다라는 만족감은 들 수는 있어요. 그래서 강의에서 어떤 지역이나 단지를 거론하면 나 거기 가봤는데 그러니까 초보자 입장에서 여러 지역을 간다라는 건 의미가 있지만 실제 그 지역의 투자 기회를 잡을 수 있나? 지금과 같은 방식으로는 전혀 잡을 수가 없어요. 추가 투자를 하든 내가 갈아타기 형태로 해서 포트폴리오에 변경하려면 투자 물건을 찾아야 되는데 내 편한 대로 임장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로서는 이게 단기적으로는 최선일 수 있지만 이틀 동안 내가 압축적으로 보고 온 단계에서 그러면 한 달에 이틀 가고 나머지 날을 어떻게 보내야 되냐는 거잖아요. 집에서 할 수 있는 것도 많잖아요. 카페나 스터디 카페 이런 데 들어가서 내가 앉아서 할 수 있는 것들도 되게 많잖아요. 여러분들이 발품이 힘들면 손품으로 해서 이거를 해결하는 구조로 가는 게 맞고요. 여러분들이 초반에는 열심히 하는 단계로 내 상황에서 꾸역꾸역 뭔가를 시도를 해보시다가 잘하는 단계로 넘어가야 돼요. 그러면 이 잘하는 단계로 넘어가기 위해서 내가 객관적으로 뭐가 지금 빈 구멍인지를 메타인지를 동원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인보 작성 결론까지 내가 마무리했나? 사전 인보 너무 잘 써요. 여전히 결론 부분이 흐지부지 된다. 그럼 이번 달에는 결론까지 힘들더라도 끝까지 꾸역꾸역 써보자 라는 거가 내가 극복해야 되는 부분인 거고요. 전화 임자 내가 한 달에 과제로 하라고 해서 두세 군데 해봤어요. 그러면 이번 달에는 훨씬 더 많이 20군데 전화해볼까? 라는 목표가 있어야 되는 거고 매물 임장도 지역 전체에서 내가 매물을 뭐 4개, 5개밖에 못 봤어요. 그럼 지역의 선호도라든지 단지를 변별을 할 수 있을까요? 할 수가 없어요, 그걸로는. 그렇기 때문에 이 매물 임장을 실질적으로 더 잘하기 위한 방법들을 고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시세 트래킹으로 해서 이 앞단까지 잘 하신 분도 있어요. 그런 분들은 앞마당은 다 만들어놨는데 이거를 전혀 관리를 안 할 거면 다른 사람 거기 다시 투자로 갈 때 자기는 계속 앞마당만 그냥 늘리고 있는 거예요. 그게 누구를 위한 앞마당이냐라는 거죠. 나 몇 개 갔다 왔어요 하는 거에 그쳐서는 안 되는 거잖아요. 거기 누군가는 지금 투자를 하러 들어가는데 나는 그냥 쓰고 나서 딱 덮어버리면은 내가 지금 만들고 있는 지역 안에서 투자를 늘 할 건가요? 아닌 거잖아요. 이전에 돌아다녔던 더 좋은 시장 안에 더 좋은 물건이 있는데 걔를 찾는 노력들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각각의 실전 투자로 핵심적으로 이어지는 부분들을 하나씩 격파하면 돼. 이걸 한 달 안에 또 다 격파할 수가 없어요. 예. 과정에 난 전화 임장이 안 됐던 사람이다. 그러면은 실전반 안에서 전화 임장하는 방법 그리고 같은 지역인데 전화 임장 진짜 잘하는 친구들이 있거든요. 잘한다라는 기준 자체가 특정 단지를 전화하고 난 다음에 내가 몰랐던 정보들이 막 공유가 돼요. 그럼 내가 그 단지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체크해야 되는 거가 전화 임장하는 동안에 안 이루어졌다는 거거든요. 여러분들이 이제 실전반 하면서 이런 거를 샘플로 해서 내가 다음에 어떻게 적용해 갈지를 찾으셔야 되는 거예요. 잘하는 단계로 넘어가는 게 필요하고 실전반의 큰 장점은 잘한다의 기준이 무엇인지를 배우는 시기예요. 여러분들이 물론 이 한 달 동안에 원하는 결과만큼 수준까지 못 올라갈 수도 있어요. 그래도 잘한다의 기준이 어느 정도인지를 보는 것만으로도 하반기에 여러분들이 투자자로서 성장해 가는데 엄청나게 좋은 시간이었다라는 게 복귀가 될 거예요. 더 많이 배우고 더 잘하는 사람한테 내가 무엇을 남기면서 적용을 할 건지를 한번 찾아보시기를 저는 추천드리고 싶어요.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들. 비교를 해서 여러분들이 움츠려야 되는 게 아니라 저렇게 하면 되는 거네. 방법을 몰라서 여러분들이 못하고 있는 것도 솔직히 거의 대다수거든요. 그리고 그런 분들한테 적극적으로 여러분들 다가가서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전화 임장해서 이런 정보까지 어떻게 아실 수가 있어요? 궁금하면 누가 동료가 공유했을 때 그런가 보다 하는 게 아니라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실전반이 끝나고 나서는 여러분이 이런 거를 강제적으로 내가 뭐 자체 실전반을 하든 다른 이제 임장 가는 강의를 들었을 때
과제가 아니더라도 조원들한테 어떤 특정을 뭐 동대문구를 인정하고 있어요. 동대문구에 내가 전화 인정한 거를 그 정보를 카톡방에 그냥 공유를 하시는 거예요. 루틴처럼 강제적으로. 그러면 실전반 모드로 어느 정도는 이걸 적용시켜서 본인이 투자자로서 루틴을 이어갈 수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공유하는 게 손해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실제 그렇게 하는 사람이 제일 잘해요. 투자를. 그 환경을 역으로 여러분들이 잘 활용하고 내가 중간에 좀 그만될 수 있는 거를 장치를 마련을 하는 거죠. 내가 이 약속 지키지 않으면 여러분들한테 뭐 메가커피 한 잔씩 쏘겠습니다. 이렇게 한다든지. 그렇게 해서라도 꾸역꾸역 그냥 좋은 습관을 이어가려고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야지만이 좀 더 잘하는 단계로 넘어가실 수가 있어요.